항공 분야는 이하나 지금이나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는 기술력과 금액은 일반적인 전차나 함정 개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KF 사업에 들어간 돈만 무려 8조 8천억 원으로 오죽하면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붙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진국만의 전유물이었던 전투기를 드디어 우리 손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감이 큰 만큼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 KF-21 보라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보라매 개발 과정.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까지 아시아에서의 우주산업 중심 국가를 차지하고 국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전투기 독자 개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0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표했을 만큼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의지가 매우 컸습니다. 이를 계기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에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KF-X 사업이 계획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던 중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는 해도 국내 수요 물량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정도야 한 번 사업하면 최소 수백 킬에서 많은 몇천기 이상도 넘게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국내에서 개발하면 수요가 국내밖에 없을 텐데 수백 기를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처럼 특수한 무기를 제외하면 일단 무기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내수용으로만 적게 생산하면 무기가 거의 금값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도 그렇고 미국의 핵심 장비 이전 거부 등의 논란도 터지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죠. 큰돈 들여 개발해 어중간한 결과물을 낼 바엔 미국이 잘 만들어 놓은 전투기를 그냥 사오자는 주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당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미국의 핵심 장비 이전 거부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 장비를 개발하거나 정 힘든 부분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물론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은 정말 어려운 길이며 다른 나라의 장비는 호환성과 가성비 문제가 지적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술력 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답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이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참여하며 자금 부담도 줄고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참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손을 잡으며 드디어 KF-X의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기다리던 첫 시제기가 2021년 4월 9일에 등장했습니다. 제식 명칭은 KF-21 보라매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입니다. KF-21 보라매의 재원을 살펴볼 텐데 일부 스펙은 확정이 아닌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KF-21 보라매 재원. 먼저 전장은 16.9m이며 중량은 12톤입니다.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하는 단저형과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모두 개발할 예정이고 항속거리는 2900km, 최고 속도는 마하 1.81로 예상됩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 한문을 달고 있고 주무장으로는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 폭탄 등을 7.7톤까지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진은 FA-18 슈퍼호넷에 달린 F414 터보팬 엔진이 2개 장착됩니다. KF-21 보라매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외형인데요. 외형은 지구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를 축소한 것 같은 모양인데 단지 랩터의 디자인이 예뻐서 따라한 것은 아니고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만드는 데는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외형 자체가 레이더 전파를 효과적으로 튕겨내야 합니다. 레이더는 전투기를 향해 전파를 쏴서 다시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기존의 전투기들은 전파가 그대로 반사되어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적에게 알려줬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전파를 적의 레이더 기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정교하게 튕겨냅니다. 전파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니 적은 전파를 아무리 쏴도 전투기를 잡을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입니다. 기존의 항공역학적 유선형 구조의 외형 대신 최대한 직선의 모습을 많이 넣어 엉뚱한 대로 레이더파를 유도하는 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F-117A와 같은 각진 구조가 탄생한 건데, F-22는 곡선 구조가 많음에도 훨씬 스텔스성이 뛰어나니 세간에는 외계인의 전투기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외부 설계만으론 완벽한 스텔스를 구현할 수 없는데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전파의 일부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로 전파 자체를 흡수하는 도료를 전투기 겉면에 바르게 됩니다. 이런 스텔스 설계와 도료 두 가지가 합쳐지면 뛰어난 스텔스 성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만 보면 보라매는 완벽한 스텔스 기체인데요.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우리의 개발 목표는 F-22나 F-35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스텔스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 5세대 전투기죠. 하지만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와 5세대는 스텔스로만 나누지 않는데요. 레이더에 아주 작게 잡히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추가로 5세대 수준의 항전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럼 보라매는 스텔스는 완벽한데 항전 장비가 걸려서 4.5세대일까요? 이 물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항전 장비가 4.5세대 수준인 것도 맞고, 보라매 자체가 스텔스 외형을 한 것도 맞지만 완벽한 스텔스 기체는 아닙니다. 디자인만 같다고 스텔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들의 결합부, 전투기 안테나의 매립 여부, 그리고 각종 디테일한 스텔스 설계가 들어가야 진정한 스텔스기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보라매는 스텔스기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까지는 챙기지 못해 4.5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매의 외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엔진은 어떤 걸 탑재했을까요? KF-21 보라매 엔진. 미국의 주력 함재기인 FA-18 슈퍼호넷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한화테크윈에서 정식 라이선스 생산했습니다. 엔진이 국산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투기의 제트 엔진까지는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 엔진을 기반으로 보라매의 예상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우리나라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영토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없더라도 항속거리는 길수록 좋은데요. 작전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레이더는 어떨까요? KF-21 보라매 레이더. 4세대와 4.5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AESA 레이더입니다. AESA는 위상 배열 레이더에 속하는데, 전파를 송수신하는 여러 개의 모듈을 배열한 레이더로서 전파의 파동량을 조절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쏘는 방식입니다. 4세대까지 사용했던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훨씬 가벼운 무게와 비교도 안 되는 정보 처리 속도, 그리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 추적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F-X 사업 초기에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는 대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협력해 우리 손으로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2016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작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어떨까요? 먼저 공대공 전투에서 130km 밖의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전선에서 평양의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죠. 그리고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공중과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탐지합니다.
또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도 있는데요. 지상에 전파를 발사해 지표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저공 비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기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는 기술도 있어서 전자전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듈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보라매에 들어가는 AESA의 경우 모듈이 1088개나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의 F-35는 1600개, F-22는 모듈이 무려 2200개나 들어간다고 하지만 처음 만드는 AESA 레이더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투기의 하이라이트,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 무장.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은 전투기가 더 잘 싸우게 도와주는 것들이었고, 적기와 맞붙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이겠죠. KF-21 보라매의 기본 무장으로는 M61A2 벌컨 20mm 기관포가 한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무장이 장착되는 데어. 여기서 보라매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보통의 스텔스기들은 조금이라도 레이더에 덜 잡히기 위해 주로 내부 무장창을 채택하는데 보라매는 반매립형 무장창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아예 외부 무장창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피탐지 면적이 적을 테지만 스텔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도 개발이 이어질 테니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반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하드포인트에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나 독일의 아이리스-T 미사일, 영국의 미티언 미사일 등을 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암람 미사일을 수출하는 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차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미국이 암람 미사일을 수출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제공하지 않으면 독일이나 영국의 미사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각종 스마트 폭탄과 로켓,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등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은 다 운용할 예정입니다.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CJ-1호기가 등장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상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뒤 이후 2026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KF-X 사업은 절대 한국의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세계 정상급 전투기를 만들려는 사업도 아닙니다. F-4나 F-5와 같은 3세대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4월 5일 세대인 보라매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업이죠. 2032년까지 120대를 공군에 배치해서 노후화된 F-4와 F-5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했다고 우리나라가 곧바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첫걸음마인 보라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언젠가 엔진도 스스로 만들고 스텔스도 적용해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